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문요한님의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중에서 자기 친절의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이타심을 반대되는 마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자기를 위하는 것은 나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은 마치 남을 위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지만 자기에게는 불친절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잘 돌보지만 정작 자신은 잘 돌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나 욕구에도 소홀히 대하고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의 감정이나 욕구를 더 중요시하게 되어 있어 희생적이고 일방적 관계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과연 자기를 위하지 않고 상대만을 위하는 것을 이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진정한 이타심은 상대를 위하는 일이 곧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고 느낄 때 발휘됩니다. 진정한 이타심은 높은 차원의 이기심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낮은 차원의 이기심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높은 차원의 이기심은 자기도 위하는 것입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삶에서는 큰 차이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낮은 차원의 이기심이고 발달시켜야 할 것은 높은 차원의 이기심입니다. 높은 차원의 이기심이 바로 자기 친절 혹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애착 본능에서 자기도 위하고 남도 위할 줄 아는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성 발달의 핵심입니다. 즉 사랑을 주고받고 나를 위하면서도 상대를 위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편애를 넘어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이해해야 하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면 부실한 안전기지를 튼튼한 안전기지로 만들어갈 수 있고 오랜 자기 비난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자기에게 좋은 벗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기를 바꾸는 것도 구원의 상대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뿐입니다. 물론 자기 비난의 습관을 가진 이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돌봄은 생명의 본성입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바로 꽃을 피우거나 수확을 할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꽃과 열매가 되기까지 수많은 기다림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기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힘들 때 어떻게 자기를 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대인관계나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 지면목은 힘들 때 드러납니다. 자기 친절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난, 좌절, 갈등, 의사결정의 순간 등 힘든 상황에서 품위를 잃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연민은 최고의 공감을 의미하는데요. 상대의 마음에도 공감하지만 나의 마음에도 공감하고 나를 배려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예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어려움이나 힘든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만 있어도 그것이 소속감과 연결감을 가져서 차별의 장벽이 낮아지고 이해와 포용의 마음이 자라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누군가 행복해 보여도 그 또한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부족함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편적 인간성을 놓친다면 삶의 고통이 다가올 때 나만 힘들다는 억울함과 고립감 그리고 자기 동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보편적 인간성을 자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시야가 협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냥 내 고통만 느껴진다. 내가 가장 아픈 것 같고 나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줄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이는 강한 2차적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원래의 고통에다가 고립감, 소외감이라는 추가적인 고통이 우리를 더욱더 짓누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친절하거나 타인과의 연결을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친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눈을 감고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새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봅시다. 산 위에서 세상을 내려보는 거죠. 삶의 달력을 펼치고 이 시간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자기를 위로하는 쉬운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는 것 같은 건 말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위로는 그 효과는 빠르지만 오래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마치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지만 술이 깨면 더 기분이 안 좋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고통에 대해 자기 연민을 갖는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친구의 고통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고통을 차분히 들어주고 그 친구를 위해 도움을 베푸는 것처럼 자기 고통에 귀 기울이고 고통을 위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위로의 방법은 다양한데요. 자기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은 물론 명상, 요가, 독서, 산책, 가드닝, 요리, 뜨개질, 반신욕 등 자기를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돕는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강인함 이전에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 있어야 우리는 힘들 때조차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란 나의 고통을 느끼고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 친절과 자기 연민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가 있다 하더라도 연주하는 것을 익히지 않으면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원은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만 자기에게 불친절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내가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본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할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나를 대하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에게 불친절한 사람이 몸을 친절하게 대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몸을 싫어합니다. 몸은 움직이길 원해도 계속 누워있고 물을 달라고 해도 무시하고 배가 부른데도 음식을 집어넣고 필요한 수면 시간조차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늘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외모를 잘 가꾸는 사람 동안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바탕에는 자기 혐오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돌봄은 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몸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애써온 몸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몸을 존중하지 않는 자기 존중, 내 몸을 돌보지 않는 자기 돌봄, 내 몸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기 연민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나를 안아주고 토닥여 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토닥이고 꼭 끌어안아주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러면서 저자는 먼저는 자신을 잘 관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찰을 하는데 자기의 몸의 감각이 어떠한지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프면 아프다 정도로 표현할 뿐인데 그 통증의 성질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통증이 멍한지, 날카로운 느낌인지, 따끔거리는 것인지, 찌르는 느낌인지, 둔기로 얻어맞은 느낌인지, 쥐어짜는 느낌인지 등을 표현하지 못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악화되고 완화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감각을 둔하게 느끼는 이들은 자기 고통을 잘 알아차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인지하고 분류하고 표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분이 좋다, 안 좋다라고 뭉뚱그려 표현하거나 그냥 힘들다고만 이야기할 뿐 그 감정이 무엇인지, 어떤 느낌인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지각하고 분류하고 표현하는 감정 지능을 높이려면 우선
감각 문해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각 문해력이란 자기 몸의 감각을 느끼고 이를 감각적 단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각 문해력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신체 감각을 통해 자기 몸 상태를 잘 알아차리고 몸과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감각을 통해 감정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몸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느끼고 저각성 혹은 과각성된 자기 신체의 생리적 상태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몸을 통한 자기 인식력이 높아지면 자기와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자기와의 소통은 감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잘 관찰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와 불화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및 감정과 싸우려고 합니다. 특히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요. 이들은 수치심, 질투, 적개심 등은 물론 불안, 짜증, 슬픔 등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들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불쾌한 감정은 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해가 된다고 느끼거나 위협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비난에 동굴에 살아가다가 또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하고 더 강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달라질까요? 안타깝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 비난의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라오는 그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다독이는 것뿐입니다.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라보라는 얘기죠. 불쾌한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판단하고 쫓아내려고 하기보다는 가만히 두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생각과 감정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괄호를 넣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의 자동적인 평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판단된다면 상대는 나쁜 사람이 되고 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실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감정과 과잉 동일시돼서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닌 내가 곧 감정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우울해가 아니라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안팎의 자극으로 떠오르는 미래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상상을 곧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수입이 감소해서 이제 곧 길거리에 나앉을 거야 라는 파국적인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을 바로 사실화하여 공포에 파묻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융합은 하나같이 현재의 경험을 왜곡시킵니다. 현재의 경험에 대한 접촉력이 감소되고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마음의 틀이 견고하게 만들어진 이들은 더더욱더 그에 갇히게 되는데요. 마음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지 못하고 마음의 내용을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탈융합을 위한 방법이 마음 챙김인데요. 마음 챙김은 지금의 경험에 대한 집중의 의미와 함께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을 바로 사실화시키지 않고 괄호를 침으로써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판단에 대해 괄호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판단,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판단, 지난번에 안 됐으니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이렇게 자기 마음에 괄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종이에 괄호를 사용하여 적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몇 번 읽어보고 관찰해 봅니다. 이렇게 관찰의 힘이 커지면 일상에서 나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틀로 바라보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찰의 힘이 길러지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가까워집니다. 덜 흔들리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이 길러지면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이 길러지면
우리는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나 생각을 쫓아내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와 생각이 지나갈 때까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눈빛, 표정, 말투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보자마자 바로 고개를 돌리거나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안부를 묻는데 쌀쌀맞은 말투로 이야기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요? 더 나아가 당신이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럴 줄 알았어, 꼴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래서 저자는 먼저 자신에게 친절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안부부터 물으라고 합니다. 안녕, 오늘은 어때? 별일 없어? 자기 친절에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작은 관심입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난 살 가치가 없어. 난 항상 실수만 해. 나라는 인간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도 이제 몰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난 당해도 싸 등 사건과 상황에 따라 자기 비난은 넘쳐납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의 대화는 흔히 지나친 당위, 낙인 찍기, 비아냥거림, 욕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해가 꼭 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은밀한 자해를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움직이다 잔부상을 입거나 이를 거칠게 닫고 안 좋은 자세로 계속 생활하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토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안 자려고 애를 쓰고 아파도 병원을 안 가는 등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생활의 질서가 없고 삶을 가꾸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자신의 안 좋은 생활 습관 때문에 또다시 비난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자기 비난에 걸맞은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지라는 질문 자체가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비난을 멈추자는 결심이 아니라 자기 비난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비난하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기록을 해보면 더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자기 내면을 관찰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아주 큰 변화입니다.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내면의 비난자에 의해서만 마음이 지배당했지만 내면의 관찰자가 생기면 멈출 수 있는 틈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을 까먹은 것 때문에 난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비난이 올라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잠깐 내가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정신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멈추고 살피고 다독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친절은 힘들었던 수많은 날들을 견뎌온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힘든 삶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응원이자 예의입니다. 자기 친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자기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친절의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면 내면의 관찰자와 함께 내면의 벗으로 자리 잡습니다. 내면의 벗은 때로는 냉철한 의문과 질문을 하지만 때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는 좋은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꼭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넌 너무 지쳐있어. 자기를 먼저 돌보는 게 좋겠어처럼 기존에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이상이 아닌 현실에 집중하는 목소리이고 완벽 대신 성장을 지향하는 목소리이고 자기와 상호 공존하기 위한 목소리입니다. 낯설 수 있지만 그 목소리야말로 어쩌면 진짜 당신의 목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친절의 목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기 친절의 문구를 자신에게 건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이야기할수록 실수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 친절의 대화가 떠올려집니다. 그 내용은 그때마다 다르지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의식적으로 친절의 대화를 건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자신에게 양팔을 X자로 반대편 어깨를 잡아 나비 포옹을 해보거나
혹은 한 손으로 가슴을 토닥거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할 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상대가 실수하거나 부족할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네, 오늘은 문요한님의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중에서 자기 친절의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싫어하는지 다시 살펴보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듯 적어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자 하고 나를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고통이 멈춰지기를, 또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연민이고 자기의 사랑이라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위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삶 가운데 먼저 자신을 관찰하고 내가 어떨 때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따라서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